네, 오늘 패널로 수고해 주실 두 분을 먼저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 바로 옆에 가운데 앉아 계신 분은 이제 총신대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신구원 교수님이신데요. 기독교 세계관, 예, 박수 먼저 주시죠. 기독교 세계관 과목을 총신에서 오랫동안 가르쳐 오셨고, 또 이 주제에 관련해서는 국내 아주 대표적으로 학자로서 또 선생님으로서 널리 긴 시간 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마침 이 낸시 피어스 책에 좀 이따 아마 이야기도 나오겠지만 한때 같은 학교에 계셨대요. 직접 본 낸시 피어스 어땠는가 이런 것도 좀 저희가 인상평도 좀 부탁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구원 교수님 모셨고요. 그 옆에는 이용배 교수님이신데요. 국민대 미대 계시고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프랑스에서 지금 조각가이시고요. 상당히 작품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 공공 미술 분야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왔다 갔다 지나치면서 이분의 작품을 많이 보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프랑스에서 공부를 하셨고 실기로 박사를 하셨대요. 그래서 아마 그런 사례가 많지는 않은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술가로서 자기 작업을 하고 계시면서 학생을 가르치고 계시기도 하고, 또 사회적으로 공공미술의 영역에 정책이 됐던 실제로 어떤 그런 작업이 됐던 깊이 또 관여를 하고 계시고, 또 특별히 크리스찬 미술가들을 위해서 굉장히 보이지 않는 곳에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미술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 아직 작가의 길로 들어서기 전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모임을 꾸준히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서로 작품도 평가도 하고, 또 아마 목회적으로도 또 이들의 작품 활동에 도움을 많이 주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배 교수님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자, 책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는 그 북토크라서 좋은 얘기만 하진 않습니다. 아까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더니 많이 책에 대한 선호랄까, 또 장단점. 밥값을 해야 되는 거면 좋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뜨겁게만 만들어 주시면 네,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책에 대한 이제 선호라든지 또 좋게 본 지점들이 또 서로 다른 포인트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덕담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신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 보시면서 이 책이 갖고 있는 장점, 또 좀 높게 평가해야 될 지점들 어떻게 보셨는지요? 우선 하여튼 원서보다 더 깔끔하게 책이 만들어진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책 이렇게 딱 잡았을 때 느낌이라는 게 좋아야 되고, 또 이 보면 굉장히 있어 보이잖아요. 정말 저는 이 책을 어떻게 한국판이 나올까에 대해서 상당히 좀 생각이 많았어요. 책값이 조금 비싼 것은 흠이지만 이 책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그리고 여기 이제 도판들 이게 다 어떤 면에 판권이 걸려 있고, 그래서 그 수고가 굉장히 컸던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참에 우리 편집진들 굉장히 제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요. 제일 큰 이 책의 미덕은 여러분들, 제가 오늘도 저희 학생들하고 그런 얘기를 좀 나눴는데 20대에는 잊혀진 어떤 기독교 변증 내지는 기독교 문화적인 그런 그 전통을 다시 살려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아까 얘기했던 프란시스 쉐이퍼 이야기인데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에 한국의 기독교 지성인들, 대학 이상을 지성인이라고 하면 그분들이 상당히 그 사회적인 여건 속에서도 갈급했던 그런 기독교 지성의 탐구 같은 것들을 직접 간접적으로 많이 채워준 게 프란시스 쉐이퍼입니다. 그런데 프란시스 쉐이퍼는 사실 굉장히 산만해요. 그리고 어떤 면에 그 발전하는 것이 일관성이 없고, 그래서 조금은 혼란스러웠던 그런 일들을 이 책은 한 권에 다 이렇게 이제 묶어서 그걸 또 요약하고
섭렵하게 아까 그 우리 양희성 대표님이 보여준 그 도식 1층, 2층의 도식은 뭐 누가 봐도 프란시스 셰이퍼의 책들에서 나오는 것에 일종의 이제 애답테이션이죠. 지금 현재 그걸 만들었는데 물론 그것은 프란시스 셰이퍼 것은 아닙니다. 그 원조를 굳이 따지면 뭐 프란시스 셰이퍼에게 그런 도식을 많이 가르쳐줬던 그 파란 자유대학의 누굽니까? 한스 로크마커든지 또는 로크마커에게 그걸 가르쳐준 헤르만 노예베르트 원조를 뭐 굳이 따지면 헤르만 노예베르트 텐데요. 그것을 이제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는 그런 대중화 작업을 프란시스 셰이퍼가 했는데 그게 사실은 잊혀졌어요. 어떤 면에 아까 우리 양 대표님이 잘 얘기하셨듯이 70년대에 굉장히 우리나라의 기독교 세계관을 뿌리나게 하는데 기여를 했던데 그게 아마 한 90년대 이렇게 들었으면 잊혀졌던 것을 다시 한번 그리고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좀 접할 수 있게 해주는 그게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까지 그렇게 크게 비판적으로 이 책을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반가웠고 또 보는 사람마다 지금 권하는 판이고 그리고 특별히 제일 큰 미덕은 그림이 많다는 거. 글씨만 꽉 차 있으면 이건 못 읽을 책인데 그게 굉장히 큰 미덕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웅배 교수님, 어떤 부분을 좀 높게 평가하고 좋게 보셨는지요? 이 책 저도 좀 그 첫인상은 조감도 같아요. 조감도 이렇게 멀리서 저도 셰퍼 같은 사람들의 책을 80년대 이제 대학 들어가서 읽으면서 도움받았던 부분은 도대체 이놈의 그 예술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가 제일 골칫거리였었어요. 이거 교회에서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그 예술을 전공하는 젊은이들에게 뭔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게 그 소위 말하면 이런 세계관 공부가 주는 유익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낸시 피어스가 이 책을 통해서 좀 더 이렇게 조망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제일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그리고 더 좋은 건 뭐냐면 미술을 많이 얘기해 준 거죠. 미술 전공자 입장에서 저는 미술책인 줄 알았어요. 제일 처음에 딱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 미술사 책이나 미술 전공 이론 책에 들어가는 도판수도 이렇게 안 많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어떨 땐 집어 던지고 싶을 정도로 막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 거 막 이론서들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하면 이건 정말 아름다운 책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리고 이제 더 실제로는 첫 번째, 두 번째 얘기보다 사실은 더 정말 이 책이 고맙고 좋은 부분은 뭐냐면 예술이 뭔지에 대해서 아무튼 여기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예술이 중요하고 그리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무식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죠? 너무 가려운 데를 긁어줬어. 그리고 예술가들을 키워줘야 된다는 얘기를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았어요. 이렇게 좋은 책이 있을까 몰라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예, 신구 교수님께 조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낸시 피어스와 같은 연구소에 계셨다는 말이 도대체 어떤 이야기인지 부연 설명과 혹시 저자의 주요 관심사라든지 이력 관련해서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만한 내용 혹시 제가 직접 가서 가까이 지낼 기회는 없었어요. 그런 것이었어요? 아까 저는 이렇게 친하셨다고 그래서 뭐 무슨 썸이 있었나 뭐 이런 건 아니었군요. 굉장히 기대했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나이는 저보다 한 살 많고요. 그 기회는 됐었겠네요. 네. 저는 이미 그 당시에 뭐 결혼한 그것도
신학교를 가장 보수적인 신학교에서 뭐 하여튼 아쉬움이 많이 남는.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 저는 아쉽진 않은데 이 교수님 굉장히 아쉬운 것 같은데 보시다시피 뭐 인물은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그 사진은 엄청 포샵입니다. 제가 사실 내년쯤에나 어떻게 기회가 되면 그 한국에 좀 와서 이게 이런 자리를 좀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분은 전형적으로 제가 생각해 빨리 성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뭐 지금 사실 저보다 나이가 많으면 60일 넘어선 사람인데 제가 그 책 나오는 것을 이렇게 보면 토탈 트루스에서 이 세이빙 다빈치로 넘어가는 요 10년 사이에 성장한 거 보면 굉장히 성장을 했어요. 이 책 성숙도나 또는 이 폭에 있어서나 그러니까 조금 저도 뭐 이게 못 본 지가 벌써 한 거의 20년 됐으니까 좀 궁금해요. 네. 그런데 이제 뭐 그런 건 뭐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Institute for Christian Studies라고 토론토에 있는 작은 그 사설 연구 기관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 사실은 온상 노릇을 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원래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라는 건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 네덜란드의 이 개혁주의 개신교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의식이 깨서 보니까 네덜란드뿐만이 아니라 서구 전체가 이 비기독교화되어 있던 그런 쓴 열매들을 거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뭐 아까 나왔던 도식대로 16세기부터 시작해서 17, 18세기에 넘어가는 계몽주의 사상 그리고 그것에 반발해서 일어났던 그 낭만주의 사상 그래서 한 4세기를 거치면서 서구가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의식은 누구든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20세기 중반에 들어서면 포스모더니즘이 어느 날 갑자기 터져 나오는 것 같지만 이미 사실은 400년 동안의 근대 세계관의 실험이 실패로 가고 있다는 건 다 인지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정작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보면 이런 세속주의 세계관이 압도를 하고 있다는 의식을 이제 네덜란드의 몇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처방으로 이미 우리 시대의 이 세속주의 세계관, 낭만주의가 됐든지 계몽주의가 됐든지 이미 문화 예술은 말할 것도 없고 학문 세계까지 전부 다 이 세속주의 세계관에 점령을 당한 상태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뒤늦은 각성을 하기 시작하는 게 그게 세계관 운동이에요. 그게 놀랍지 않게 처음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을 기독교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소박한 운동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면의 이데올로기, 이 신앙적, 이념적 뒷받침을 하는 운동들이 세계관 운동의 어떤 면의 시작이에요. 그게 이 미국의 개혁주의 기독교인들에게 넘어가는데 그것을 담당할 수 있었던 몇 기관이 있어요. 하나가 이제 신학교고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같은 곳이고 또 하나가 칼빈 칼리지 같은 이 개혁주의 이 바탕에서 시작한 기독교 대학인데 그것을 감당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하이 클래스의 종합적인 아까 우리 이 교수님이 이 책은 하나의 조감도라고 그랬는데 이 조망이 필요한데 이 조망이라는 거는 철학적인 사색으로부터 시작해서 문화 예술을 포괄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정말 상당한 그 지적인 수준을 요구해요. 근데 신학교에서 그걸 할 수 없죠. 그리고 크리스천 인문 대학에서 그걸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했던 그 사람들의 이게 북미에 태어나거나 유럽에 가서 공부했던 사람들이 이런 기관을 유럽에 있는 대학과 같은 수준으로 맹글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안 돼서 만든 게 그 인스티튜트 오브 크리스천 스터디스입니다. 거기 초창기에 7사람의 교수들은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었었어요. 그 사람들의 첫 제자가 이 낸시 피어스 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또 한 사람이 여러분들 뭐 아마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해봤던 사람들은 그 세상의 변혁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이라는 브라이언 월시라는 사람, 또 리처드 미들턴이라는 사람, 그 사람들이 초창기 IBF 간사들로 이제 이 낸시 피어스와 더불어 같이 공부를 했던 그룹이고요. 저는 거기서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는데, 제가 이제 지금 조금 놀라는 거는 그 토론토의 인스티튜트라는 건 정말 한 줌입니다. 7명의 학자와 그것을 후원하는 뒤에 공동체와 거기에 이제 공부를 하러 오는 사람인데, 제가 있을 때도 유럽에서 건너온 사람 반, 미국, 캐나다 사람 반,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 저 하나, 뭐 이런 식의 일본은 친구 하나.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도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좀 익숙한 이름들이 꽤 있습니다. 그 아까 얘기했던 브라이언 월시가 하나고요. 또 하나가 지금 이제 성경은 드라마라는 책을 비롯해서 아마 선교적인 관점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풀어내는 향후에 아마 제일 뛰어난 사람이 될 마이크 고힌인데요. 그 몇 사람 안 되는 데서 이런 기여들을 합니다. 책도 한 30권 이상 있어요. 네, ICS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작은 기관인데 일종의 그 연구 중심 뭐 대학원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마크 노리라는 그 미국의 학자가 복음주의 지성의 스캔들이라는 책을 쓰면서 제일 앞부분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은 복음주의 지성의 스캔들은 지성이라고 할 만한 게 별거 없다는, 우리가 안 갖고 있다는 사실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책을 시작을 하거든요. 주된 논거가 미국에 그렇게 많은 기독교 교육기관이 있지만 연구 중심 학교 하나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캐나다 토론토의 ICS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아주 하이 퀄리티의 연구를 할 수 있는, 비교적 사이즈도 작고 뭐 학자들의 수도 많지는 않지만 그 아주 고밀도의 연구가 가능한 기반을 만들어 냈던 곳이고, 또 그 결과 지금 이 세계관 논의에 있어서 주요한 뭐 논객들 혹은 학자들이 이리저리 거쳐간 사람들이 꽤 적지 않게 등장하고 있다, 그런 맥락으로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이용배 교수님께로 조금 더 여쭤보죠. 실제로 그 미술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학생들도 많이 만나시고 또 이제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만나시고 하는데, 기독교 예술, 기독교 미술이라는 이 카테고리에서 만나게 된 제일 큰 난점들, 전형적으로 어떤 것들을 만나고 있는지 해서 그동안 좀 이걸 어떻게 풀어가려고들 사람들이 노력을 해왔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 젊은이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제가 지금 제일 많이 만나는 게 이제 20대, 30대, 40대 사람들인데요. 제가 이렇게 생겼어도 55살이랍니다. 그런데 네, 놀라지 마시고요. 네. 그런데 그 20, 40대들에게 늘 계속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도대체 뭐가 기독교 미술이냐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 주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뭐 기독교 미술학과가 있는 대학들도 있지만 과연 뭘 가르치나 이렇게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면 명쾌한 게 없어요. 명쾌한 게 없고 지금 사실 이 책이 굉장히 그 좀 어찌 보면 되게 기념비적인 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은 뭐냐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것이 도대체 어디에 좌표 속에 있는지 그걸 알고 싶어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런 좌표가 사실 없다는 겁니다. 큰 지도가 없어서 내가 이런 기법을 쓰고 이런 표현을 하고 이런 이미지를 그리고 이런 음악을 만들어내고 그러는데 도대체 요놈이 어디에 가 있는지 모르는 거랍니다. 다들 끄떡거리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제 얘기가.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제일 어렵죠. 그리고 이거를 교회에서는 문화를 거의 가르쳐 줄 수가 없고, 실제로는 젊었을 때는 이거를 교회에서 가르쳐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회에서 가르쳐 줄 수 없어요. 왜 그렇죠? 첫 번째는 교회가 이걸 문제시 삼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네. 낸시 피어스는 아주 재미난 그 표현을 썼는데,
현대 교회에서는 슈퍼스타만을 내세운답니다. 근데 그 얘기가 참 맞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어떤 대단한 목회자 한 사람이 그 교회에 이제 헤드에 앉아 있으면 그 목회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모든 것이 동원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 문화가 사실 필요가 없고 거대 담론만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교회는 가르쳐 줄 수 없고 저는 이게 신학대학에서 이런 걸 가르쳐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신학대학도 결국 이거를 못 가르쳐 주더라고요. 제가 뭐 어떤 그 신학대학 총장님하고 몇 년 전에 뭐 아무튼 학교에서 무슨 그 신학대학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계속 신학대학을 도와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총장님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총장님 그러시더라고요. 신학대 학생들을 굉장히 무식하다고. 네. 이거 총장님이 직접 하신 얘기인데 그 얘기 뭐냐면 문화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부는 되게 열심히 하는데 문화를 모른다. 그래서 저는 조금 아까 그 캐나다 ICS에서 이런 고밀도의 책들을 만들어냈다는 점 그리고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었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는데 왜 그러냐면 그래서 20대 30대부터 했던 일이 저희가 뭘 했냐면 뭐 저는 예전에 기독미술 연구회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지금 보면 되지도 않는 일 했던 것 같아요. 모여가지고 막 이런 책 읽고 막 그다음에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맨날 모여서 쌈박질하는 거죠. 내가 맞다, 네가 맞다. 근데 그래서 철학 공부도 좀 같이 모여서 해보고 이거 하다 보니까 뭐가 답답해요. 그래서 뭘 했냐면 야, 안 되겠다. 그러면 성경 개론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성경 개론도 공부해보고 이것도 안 되겠다. 미술사 공부를 좀 해보자. 뭐 철학사도 해보자. 막 이래다가 머리가 터질 뻔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한 노력이라고 하기에는 좀 뭐한데 어찌됐거나 이제 이게 30대로 이렇게 넘어오면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교회에 붙어 있는다고 누가 무슨 밥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그 작업 공동체, 생활 공동체, 경제 공동체를 하면서 뭘 할 수 없을까 해서 수년 동안 그런 것도 해봤어요. 근데 돈이 벌리나요? 미쳤지. 누가 돈을 갖다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특히 순수 미술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디자인도 아니고 이게 더 사실 어려운 얘기예요. 그렇게 됐죠. 그리고 뭐 그러다가 뭐 어떻게 이제 또 좀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 하는 일은 뭐냐면 그래서 이제 나이도 좀 50대로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20대들도 이제 눈에는 좀 완전히 들어오잖아요. 똑같이 헤매고 있는 제가 헤맸던 거 똑같이 헤매고 있으니까 그래서 20, 30, 40대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래서 같이 지금은 연구하는 게 목적인 것 같아요. 주로 연구를 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예술가가 무엇이고 예술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일들. 네, 그냥 멋대로 막 하는 거죠, 뭐 그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 낸시 비어스의 책을 보면 전체 1부, 2부로 나눠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부의 제목은 세속주의의 전 세계적 위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위협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주로 이제 미국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하튼 지금 세속주의가 사방팔방에서 아주 강력하게 물밀듯이 이 사회 그리고 또 그 사회에 주요한 어떤 그 사고 방식, 또 삶의 양식들 이런 것들을 이제 압도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일부에서 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는 것을 이제 예술, 문화 예술 주로 이제 미술 이야기를 많이 하고 끝에 가서 이제 그 영화 얘기를 좀 합니다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까 그 보였던 그 이제 그 분석 틀 사실과 가치의 구분선 위에서 이 작업들이 수행되고 있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이 처참한 결과를 보라 하는 것이 이제 낸시 피어스의 기본적인 이제 논리라고 볼 수 있는데 신고은 교수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도식은 셰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고 셰퍼보다 더 이전에 화란 개혁주의 또 헤베르트까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아마 이 도식이 간단하게 상황을 좀 정돈해 주는 데 있어서는 강점이 있겠지만 도식화라는 게 언제나 또 약점들이 있는 거라서 그동안 어떤 종류의 그 좀 그 비판이랄까 문제 제기들이 좀 있어 왔고 이 낸시 피어스의 도식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저는 뭐 비판적인 것보다는 유익을 많이 생각하는 쪽이래요. 비판할 거가 예를 들어 이제 포스모더니즘에 오면 이 도식이 맞느냐 그건 조금 다른 얘기고요. 아까 이제 이 책에는 분명히 그런 식으로 보여져요. 이게 계몽주의는 사실과 더 관계가 있고 뭐 낭만주의는 이제 어떤 가치의 관계가 있다. 크게 보면 그런데 이제 세밀하게 섬세하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철학적으로도 철학이 그렇게 뭐 두부 끊듯이 딱 끊어서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낭만주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예를 들어 뭐 헤겔은 이 도식이 어디에다가 맞출 수 있을까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셰퍼도 사실은 셰퍼의 책이 전집이 5권짜리가 있고 뭐 좀 뭐한 얘기입니다만 전 그걸 여러 번 읽었어요 다. 그런데 그 중에도 그 셰퍼의 책 전체에서 가장 철학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 눈에 띄는 거는 헤겔이 절망의 선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그건 철학사 어디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기가 막힌 어떤 통찰이에요. 그러니까 그 헤겔이 뭐냐면 아까 그 1층과 2층 사이에 딱 해서 어느 쪽에도 걸쳐보려고 했는데 실제로 어느 쪽에도 걸칠 수 없었던 그런 철학사적인 의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 사람이 뭐라고 표현했냐? 절망의 선이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디에다가 걸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조금 뭐 섬세한 철학사적인 의의를 가지고 이렇게 도식을 이제 보면 잘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사실 이제 안 맞다가 보면 무슨 일까지 벌어질 수 있냐면 이게 사실 위에 들어가야 될 게 아래로 들어가고 뭐 이런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조금 이제 전문적인 차원에서 하는 얘기인데 큰 틀에서 보면 이게 이제 도예베르트 같은 사람은 세계관이라는 것은 대충 한 서구의 경우에 4종류가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헬라적 세계관에는 이 올림푸스 신의 전통을 상징하는 코스모스가 있는가 하면 그게 이제 디오니수스 전통의 어떤 그 농경 사회의 그 무질서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독교 전통과 이 그리스 로마 전통이 합류를 하면서 이 세상의 자연과 은총의 이제 이분법적인 그런 그게 이제 칸트 이후 또는 근대 사상에 들어오면 아까 우리가 본 대로 자연과 자유 또는 이제 계몽주의 사상, 이성주의 전통과 어떤 그 로맨티시즘의 이분법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거기에 하나를 덧붙여서 이제 창조, 타락, 구속의 기독교 세계관은 그 이분법적인 갈등 이건 다 뭐냐면 신이 두 개인 거예요. 헬라의 그 문화라는 게 사실 통합될 수 없는 기본적으로 갈등이 있는 구조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거든요. 그게 이제 낸시 피어스 같은 경우는 근대에 이렇게 주목을 하니까 근대의 예술사를 하나의 예로 들어도 낭만주의 계열과 계몽주의 계열이 있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건데 오히려 이 책에서는 조금 뭐 그건 전제하고 쓰겠지만 계속 그런 그 이분법적인 세계관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을 진정하게 통합시켜 줄 수 있는 진정한 세계관은 이제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얘기를 드러내놓고 안 해요. 오히려 이 책은 그게 이제 없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주로 어떤 면에는 좀 그 세속적인 세계관의 패착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돼서 지금 우리가 어렵다 하는 얘기와 더불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들이 온전한 세계관을 가야 되는데 오히려 기독교인이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책은 공격적으로 시작은 하는데 그 맞습니다. 처음에 보면 자기 입지를 너무 보수적인 좌표에다 두고 뭐 한탄하고 개탄하고 이렇게 시작하는데 의외로 뒤로 가면서 공격적이지가 않아요. 이 예리한 것이 없어 오히려. 그리고 이제 설명으로 쭉 이렇게 가는데 설명은 특별히 뭐 제가 보기에 학부 학생들 또는 철학을 전공을 하지 않든지 이건 우리 이 교수님께서 얘기를
해주실 문제겠는데 예술사를 하거나 뭐 본인이 예술을 하는 입장이 아닌 보통 사람들에게는 아마 이 교수님 말씀대로 이 지형도 또는 어떤 전체의 조망 이것들을 알려줌으로써 우리가 지금 어떤 문화의 흐름 속에 어디에 서 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닌가 그런 그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네, 이분법적 도식이라는 게.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이 도식이 딱 나오니까 표가 나오면 우리가 굉장히 흥분하잖아요. 이 표에 모든 걸 다 한번 깔끔하고 구겨 좋습니다. 넣어보고 싶고 또 이게 달달 외워서 이제 이것도 풀리고 저것도 풀리고 이렇게 쓸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이제 표가 등장하면 약간 좀 긴장하는 편인데 이거를 이렇게 쉽게 파악하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이제 그게 또 너무 강력한 도구로 작동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를 오판하게 만드는 지점이 상당히 많이 생긴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용배 교수님께로 마이크를 넘겨보죠. 그 교수님은 이제 창작을 하시니까 구체적인 이제 작품을 놓고 또 하실 말씀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책은 하나의 어떤 그 수백 년 역사를 그냥 거시적으로 확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하면 쫙 훑어버리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 예술 창작을 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만스러운 부분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 네 불만스럽죠. 속 시원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 책을 플러스적인 면에서 얘기하는 것과 마이너스적인 것으로 얘기하라고 하면 저는 약간 마이너스적인 것으로 얘기할 부분이 사실은 더 많아요. 근데 여기서 미술을 빼버리면 저는 확실히 더 좋았을 뻔했어요. 미술을 빼면 이게 참 이상하죠. 양날의 칼 같은데 아까는 미술이 들어와서 좋았다고 막 낄낄거리더니만 지금은 갑자기 확 얼굴을 뒤바꿔가지고 네.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조망을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멀리서 보고 크게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예술가에 대해서 부각시켜주고 참 좋죠. 근데 이제 책을 막 읽다가 이제 뒤에 이제 중간쯤 들어가 보니까 이제 작품들이 막 나오잖아요. 근데 그 작품들에 대한 얘기들을 막 합니다. 고흐는 한스 로크마리에 의하면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그림을 이러해서 이렇게 그렸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읽고 헐 이게 맞는 소리일까? 왜 그러냐면 이거는 창작에 대한 조금 오해가 있으신 거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러냐면 미술을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이유는 언어와 글로 표현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미지로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어떤 작가 보고 뭘 만들어라 모양을 만들어라 색깔을 칠해라 아니면 음악을 뚝딱거리고 한번 해봐라 그러면 그게 아까도 여기가 막 베이스 기타 치고 뭐 드럼 치고 그러는데 그거를 말로 표현하라는 말이 됩니까? 쿵탕탕 퉁탕 이게 안 되잖아요 말이. 그래 뭐 두 박자 나올 때 세 박자에서는 뭐가 나오고 이게 안 된단 말입니다. 예술이 만들어지는 지점이 있는데 그걸 자꾸만 언어화하고 언어의 틀로 집어넣고 관념의 틀로 집어넣어서 얘는 여기 얘는 여기 예를 들어서 백인과 흑인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한 4대 5대째 위에 가서 백인과 흑인이 결혼한 다음에 또 그 사이에서 나온 사람이 또 백인과 결혼하고 또 뭐 이렇게 갖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그 혼혈이 됐다고 쳐봐요. 이 사람이 백인입니까 흑인입니까? 그렇게 다 도식에 집어넣는 거는 창작이라고 하는 것을 좀 잘못 이해하지 않은 걸까라는 질문이 나와서 이제 이 그림들 설명이 나올 때부터 굉장히 불편했어요 사실. 네, 너무 또 이제 그래서 이 책을 막 읽다가 나도 모르게 움츠러들었어요. 왜 움츠러들었냐면 마치 자기 검열을 당한 것 같아요. 우리가 대학 다닐 때 이렇게 길거리 딱 가는데 저기 이렇게 하얀 모자 쓴 아저씨들이 이렇게 가방 뒤지고 막 그런 적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해요. 그래서 가방 안에 아무거나 갖고 다니지 못하게 그렇게 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데 창작은 자기 검열이 시작되는 그 순간 그건 창작의 틀에서 상당히 멀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때 이거는 위층에 들어가고 이건 아래층에 들어가고 막 이거 생각하면서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 이치를 생각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것이 자기검열의 도구로서,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 자기검열입니다. 부정적 자기검열의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면 상당히 그 창작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제 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규격화시킨 얘기들이 너무 많다. 어떤 식의 좀 보완이나 뭐 교정이랄까 이게 좀 필요할까요? 그건 뭐 제가 책을 다시 쓰든가 그래야 될 텐데 그건 안 될 것 같고. 네. 아마 아까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 교수님께서 그 말씀을 했을 때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사실 그 자기 검열이라는 게 자기 검열을 그러니까 자기 검열을 지금도 조금 제가 그 뉘앙스를 그렇게 잡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거는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참 좋은 책이라 그래서 내가 받아들이는데 받아들였을 때 나한테 일어나는 일이 예술 창작자로서는 너 조심해. 예? 너 지금 자꾸만 위층으로 가고 있어. 그런 걸 이제 낸시 피어시가 자꾸만 이 교수님 머릿속에 조각가로서 작업을 할 때 저기 줘서 그게 내가 이게 기독교적이 아닌가 보다 스스로 물러서게 되거나 이러는 순간 나는 창작의 어떤 혼을 또는 창작의 영감을 잃는 자기 검열을 당하는 거 아니냐, 그런 불편함이신가요? 네, 그렇기도 하고 제가 이제 자기검열이라는 얘기를 왜 꺼내 들었냐 하면 자기검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자기를 어떤 틀 속에서 집어넣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틀을 어떤 이데올로기로 이렇게 딱 막아버리면 사실 예술가의 기능은 그 예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잉여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정신과 굉장히 유사한, 그러니까 저는 그게 사실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시 세이어즈의 창조자의 정신이라는 책에 보면 지금 이 책에서도 도로시 세이어즈를 조금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자의 정신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예술가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참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에게 손해날 일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신학자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골치 아프게 사람을 만드셔가지고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에게 오만 그 의지를 주고 지 멋대로 막 사고 뭉치로 살 줄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필요 없는 인간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만든 거거든요. 도대체 우리가 거기서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하는 게 참 쉽지가 않은데, 저는 그와 같은 그 하나님의 창조자의 정신이 예술가에게 그대로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작가가 무엇을 그리거나 만들거나 이런 음악을 하거나 연극을 한다고 이게 이렇게 자본주의 시대에 곧바로 돈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창작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잉여이고 잉여물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잉여는 어디서부터 오느냐면 순수한 자유에서 옵니다. 물론 이제 이 자유가 무엇을 기반으로 한 자유냐 이런 얘기는 이제 좀 나중에 하고요. 그런데 그 자유가 창작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그것을 검열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필요 이상의 검열을 시켜버리면 창작자의 정신이 쭈그러든단 말입니다. 커지지 못하고.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마치 그것처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작가들의 작품을 위층, 아래층 이렇게 딱 개념을 잡아놓고 누구 건 어디 이렇게 막 갖다 집어넣는 것이 과연 이게 100% 맞냐에 대해서는 아까 그 교수님께서 무슨 얘기하셨냐면 그 해계를 위층에 넣을 거냐 밑에 층에 넣을 거냐가 참 쉽지 않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 비잔틴 미술에 대해서 제가 좀 이제 이거 좀 과한데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이 책이
특히 미술을 대하는 태도는 다분히 미국적인 태도예요. 그리고 다분히 개신교적인 태도. 그러니까 미국화되어 있는 개신교인 것 같아요. 이걸 보니까. 왜냐하면 정교회 같은 데서 얘기하고 있는 이콘의 개념과 낸시 피어스가 여기서 정의 내린 개념은 굉장히 큰 격차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냥 한 방에 팍 치고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너무 위험하다 이거. 그런 측면에서. 왜 그러냐면 초대교회에서부터 초대교회에서 이콘을 그리기 시작한 문제는 그것은 곧 인카네이션, 성육신에 대한 근본적인 그러니까 그 인카네이션을 증언하는 것으로서 미술을 사용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물질로 전환시키는 것. 근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에 보이는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물건 위에 담기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초대교회가 실제로 상당히 분투하면서 결정 내린 부분들인데 그게 비잔틴 교회에서 정리한 거거든요. 근데 낸시 피어스는 그 부분을 너무나 쉽게 그냥 휙 이렇게 건너뛰면서 마치 굉장히 좀 잘못된 부분이라고 이렇게 틀에 집어넣어 버린 거죠. 전 정교회 신자가 아닙니다. 개신교 신자입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이 책이 이제 아마 그런 착시를 일으킬 수는 있다는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그림이 많고 또 그것을 가지고 이런저런 그 과감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어떤 창작 이론, 미술사 이렇게 보면은 이제 흠이 굉장히 보일 수 있겠지요. 그런데 뭐 아시는 대로 이 책은 뭐 미술사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이 교수님이 불편하게 여기시는 그런 어떤 면에 사소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상당히 진중한 그런 오독이나 오해를 정당화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책 전체의 의도는 무슨 뭐 예술사를 하려는 것도 아니고 창작 이론을 여기서 제시하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책들은 또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 도로스 세이어스 같은 사람이 하나고 또 하나는 사실 이 부분에 뛰어난 그 기여를 한 사람들은 예를 들어 뭐 미국 같으면 뭐 니콜라스 워터스트로프의 그 아트 인 액션이나 웍스 인 아트나 이런 책들이 사실은 예술이 무엇인지를 기독교적으로 비교적 사실 이게 교수님만 이제 학생 때부터 지금 교수님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미국의 가장 뛰어난 철학자들, 미학자들조차도 기독교 예술이 이것이다 이렇게 한 줄로 얘기하는 것은 없어요. 거의. 그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니콜라스 워터스트로프 같은 경우가 뭐 그 중에는 제일 뛰어난 그 이론가인데 그 사람의 그 아트 인 액션이라는 책, 예술은 행동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그 책에 첫 마디가 뭐냐면 기독교 경제관도 있고 정치관도 있고 철학도 있는데 기독교 예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한 책은 사실 없다. 자기가 쓰고 있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책들에는 그게 이제 이 책도 비평은 아닙니다. 그 아트 인 액션이라는 책도 비평은 아닌데 그 책에서 이제 해야 되는 이야기들 같은 것들은 여기서 찾기는 조금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술이 기독교적으로 뭐다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책에서 예술을 사용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단지 이제 세계관의 전반적인 아까 이 교수님 말씀대로 지형도를 쭉 보여주는 가운데 그래도 눈을 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접할 수 있고 사실은 그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프란시스 셰퍼가 그렇게 해서 대박을 날렸던 그 추억, 그 노스탈자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은 그 프란시스 셰퍼의 예술 그 해설은 더 황당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저도 대학 때 무지무지하게 막 그냥 온갖 그 강한 인상을 받고 유럽이나 미국 가서 보니까 아닌 것들이 들어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저한테 남아 있는 가장 큰 유익은
이제 제가 사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건데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도 이 책을 권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존재하는 우리 손에 이렇게 딱 가서 뭐 3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돈을 내고 사서 읽어서 어떤 예술이나 교수님이 딱 생각했던 대로 지금 현재 우리 그 지성판에서 눈을 열어서 예술도 가깝게 보고 또 영화도 생각하고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특별히 복음주의 기독교인으로서 그쪽에 다가갈 수 있는 가이드가 뭐가 있을까?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 좀 권하고 싶고 이 책이 뭐 지금 두껍기도 하고 값도 비싸지만 기독교 문화 예술에 대한 결정판으로 읽히기는 곤란하다. 네, 오히려 입문서 역할로 이렇게 눈을 뜨고 이게 맞나 하는 부분은 또 더 연구해 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정리해 보면 네. 제가 너무 이렇게 그 애증이 있는 거군요, 이 책에. 너무 기대가 크셨던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근데 워낙에 없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제 저희도 청어람 아카데미에서 그동안 이제 문화 예술 강좌를 많이 해왔거든요. 미술도 있었고 음악도 있었고 뭐 연극 영화 이런 쪽도 있었는데 제가 놀랬던 사실이 영화 강좌를 저희가 꽤 오랫동안 했는데 저희가 그 목표로 삼았던 대중 타겟 대중은 이제 영화를 좀 잘 보기 원하는 영화 감상 수용자 내지 소비자 측의 어떤 그 안목을 좀 높여주기 위한 강좌를 기획을 했는데 전공자들이 와 있어요. 뭐 한예종 다니고 뭐 영화 아카데미에 다닌 사람들이 와서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당신들이 여기 와서 뭘 기대를 하고 온 거냐, 전문적인 안목이나 이런 걸 키우려면 사실 우리가 그걸 제공해줄 수 우리는 아주 입문적인 그런 건데 왜 여기 와 있나 얘기를 했더니만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기술적이거나 이런 건 학교에서 다 배울 수 있는데 크리스찬으로 자기가 던질 만한 질문은 학교에서 받아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입문적이지만 그다음에 주로 이제 감상, 향유 쪽 사이드에 맞춰져 있지만 그래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 상당히 해소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뭐 충분히 해소는 안 되더라도 문제 제기를 해보고 또 그 얘기를 한번 나눠볼 수 있는 장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컸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제가 볼 땐 다른 예술 분야도 마찬가지 상황이 아닐까. 전공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그 전공 영역에서 다룬 전문적인 영역에 놓고 보면 좀 턱없이 좀 기초적인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기독교적인 맥락에서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질문은 이제 전공하고 있는 학교나 기관에서 해소가 안 되니까 이런 책이나 이 기회들을 좀 계속 찾아 나오는 게 그 점에서 저 같은 사람은 이 교수님께 기대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아니 이게 기독교 지금 이상한 데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게 정말 저도 사실 뭐 미술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제가 예술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저한테도 부단히 묻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딱히 뭐 이렇게 제 경험을 토대로 해서 모든 얘기는 사실 이론적인 얘기보다도 자기 삶에 제 나이쯤 되면 정말 내가 이것을 갖고 이런 씨름을 해서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하는 얘기를 기대를 할 텐데 어느 책 몇 페이지에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민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기독교 공동체의 유익이라는 것이 각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 영역에서 치열하게 이렇게 하면 그게 결국엔 쌓아져서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것인데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저희들이 한 40년 지금 뭐 대학 때부터 70년대에 스타디 그룹에서부터 하면 지금 한 40년 됐는데요. 그때에 같이 이 공부를 했던 그런 친구들이 자기 영역에서 한 30년 전문적으로 이렇게 오다가 보니까 그 앉아서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뭉클하게 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세계 무슨 세상에서 이렇게 보면 결국 30년 한 게 그거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 세대에게는 그나마 그 통찰이 굉장한 초석이 되기 때문에 이 교수님 자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생 때부터 씨름을 하는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고 이제는 선생님으로 또 젊은 아이들과 이렇게 학생들과 씨름을 하면서 가는데
이런 책들 저런 책들이 이제 도움이 돼서 결국에는 이 교수님 같은 분이 왜 제가 기대를 한다고 생각하냐면 본인이 창작도 하시면서 사실 이론적인 공부를 하셨는데 그런 분들은 거의 드무세요. 저희 학교에서도 저희 학교에 이제 종교음악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이 이제 연주를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제 못 쓰라 그러면 제일 싫어하세요. 이게 좀 제가 흔히 그분들에게 어떤 기회가 돼서 기독교 음악에 대해서 어줍지 않은 얘기를 드리면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싫어하시고요. 쓰세요. 그러면 정말 미워합니다. 그런데 쓸 준비가 전혀 안 되는데 한 분이 계세요 지금. 근데 그분은 그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음악 분야에서도 쓸 수 있는 분들도 이론적으로 가치시킬 수 있는 분 극소수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만나 뵈면서 상당히 좀 그 어떤 면에 저 주제를 빨리 바꾸시죠. 네. 그러니까 두 분이 서로 이제 덕담하고 위로하고 앞으로 또 기대가 된다, 좋은 결과를 내달라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셔서 좋은데 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책의 좀 다른 사이드에서 하나 또 던져볼 만한 질문이 이 책의 일부는 사실 예술 얘기가 거의 안 나와요. 미국의 정치 상황 뭐 분석하고 사회에 대한 어떤 이런 비판들을 담고 있는데 저는 이 낸시 피어스가 비록 그 이 책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이제 예술 작품을 이 전체 맥락 속에서 분석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글을 쓰고는 있지만 제가 읽는 어떤 독법으로는 이 책은 낸시 피어스의 그 이제 기독교 세계관의 어떤 기획 위에 이 예술 이런 주제를 얹어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책의 제일 앞부분은 2008년 미국 대선을 통해서 미국 사회가 정치의 환멸을 느끼게 됐다라고 시작을 해요. 그 왜 환멸을 느꼈는지는 안 나와요. 환멸을 느끼게 대중들이 환멸에 빠져들고 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 왜 환멸에 빠졌는지는 이제 챕터 2에 가면 나옵니다. 똑같이 2008년 미국 대선을 언급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오바마가 될 때인데 오바마가 될 때 상당히 많은 크리스찬 젊은이들이 그를 지지했는데 이 사람들이 인터뷰를 했더니 기독교적인 성경적 윤리에 대해서 굉장히 헌신돼 있고 관심이 많다라고 자기를 표현을 했는데 자기가 지지하는 오바마 후보가 낙태를 찬성한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낸시 피어스는 그 현상을 뭐라고 보냐 하면은 어떤 윤리적인 가치, 도덕적인 가치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개인의 선호의 문제로 바뀌어 버렸다라고 이제 그 상황을 풀이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이야기의 반쪽밖에 안 되는 게 아닌가 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 2008년 대선에 오바마가 상당히 진보적인 낙태 문제나 동성애 문제 진보적인 정책을 갖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크리스찬 젊은이들이 오바마를 지지하면서 나왔는가에 대한 나머지 스토리는 제가 볼 때는 그 오바마 바로 직전에 조지 W 부시가 8년 동안 집권을 하면서 부시는 뭐 굉장히 기독교적인 가치 뭐 이런 거 전면적으로 내세우고 당선이 됐는데 정작 그 기간 동안에 전쟁을 2번 아프간전, 이라크전 치렀죠. 그리고 경제 위기 맞았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제 그 전쟁이라는 어떤 그 굉장히 윤리적인 이슈이고요. 경제라는 가난의 문제 이것 굉장히 윤리적인 기독교 윤리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될 이슈인데 이 낸시 피어스의 책에서는 이 낙태 문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데 전쟁 문제는 통째로 다 빠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난의 문제도 거의 언급이 안 돼요. 이 부분은 전체 우리가 미국 사회가 이리 간다 저리 간다 막 개탄스럽다 사람들이 환멸에 빠져들고 있다는 분석에 분명히 같이 테이블에 올라와야 될 주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주제의 절반만 이야기를 하고 그 절반에 근거해서 사회가 이렇게 가고 있고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이런 방식으로 가치와 사실을 이분화해서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기 때문에 그 사실 역사적으로 미술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를 보자.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렇지 않은 세상을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귀결이 되는 건데 그런 기독교 세계관 프로젝트의 논리적 귀결이 미국 사회에서는 공화당 지지로 결론이 가는 것이 이게 옳은가
하는 질문이 저한테 굉장히 좀 크게 다가오고요. 그건 이제 낸시 피어스에게만 가는 질문은 아니고 사실 셰퍼도 후반부에 가면 굉장히 애국주의적인 책을 많이 써내게 되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한국에서 기독교 세계관 논의를 저도 뭐 많이 하고 대학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이 논의를 펼쳐간 입장에서 왜 미국에 상당히 많은 그 기독교 세계관을 논했던 사람들은 미국 사회에서는 상당히 우편향 지향적인 곳에 간접적으로 너무 제가 볼 때 상당히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나? 이걸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필터링을 하면서 읽어야 될 지점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가고 있는 현상이나 혹은 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 지금 예리하게 잘 보셨던 대로 그거는 뭐 미국 정치 상황이나 적어도 지금 양 대표님 보듯이 2008년의 대선 또는 사실 제가 2002년에서 2004년까지 일리노이 주립대학에 있었는데 그때 오바마가 거의 주지사였었거든요. 그리고 상원의원 미안합니다. 그 많은 저희 경우에 가까이 있으니까 일리노이 대학 교수들 가운데 제가 굉장히 멘토같이 생각했던 분이 좋은 크리스찬이 있는데 그분의 딜레마가 그거였어요. 이 조지 부시는 굉장히 헌신된 크리스찬은 맞는데 그 사람의 신앙을 의심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게 그 세계관이나 신학은 굉장히 엉망인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이게 대선에 한 표를 행사해야 될 때에 나보고 묻으시더라고.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긴 하지만 굉장히 정치적으로 진보적이고 특별히 미국에서의 낙태 이슈는 한국에서 낙태 이슈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달라요. 그게 뭐냐면 키워드예요. 그래서 프로냐 아니면 프로 초이스냐 아니면 프로 라이프냐를 가지고 그냥 그게 뭐냐면 이 분수령이에요. 그걸로 딱 시금석을 삼아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굉장히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뭐냐면 이 책에 지금 저희 세 사람이 다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도식이라는 게 깔끔해서 어떤 면에 우리들에게 좌표를 정해주는 데는 좋지만 그것을 가지고 어떤 양단 논리로 가면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느냐 그게 거기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잘 보셨듯이 이 낸시 피어스의 이 책의 성향이나 토탈 트루스의 이야기는 그 토탈 트루스 쪽에서는 이제 이 진화론 문제죠. 이게 복음적인 사람들이 대부분 보수적이고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도 보수적이고, 또 그게 어떤 면에서 기득권층에 대부분 많이 서 있어서 그 사회 변혁을 어떤 면에서 혁신적으로 이루려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어요. 예,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저는 뭐 제가 이제 보수주의자잖아요. 뭐 그런 학교에 있었고 또 제 자신이 보면 뭐 저는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열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적인 신앙이나 이 특별히 이 전통적 역사적 기독교를 양보하는 순간 사실 기독교는 생명을 잃는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뭐 역사적으로 입증이 된 바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유주의 기독교적인 데에 대해서 그 개인적인 신앙이 열려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변증한다 그럴 때는 이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은 어떤 면에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기 싫은데 그 책 제목이 이제 그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세속주의의 공격에 우리 정신도 지키고 지키자. 이게 지킨다는 말이 뭐냐면 이게 이제 수동적인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문화적이고 개방적인 뭐 이런 냄새가 풍기지만 사실은 어떤 면에 그 뭐라 그래 위기감 같은 것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런 여지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그런 그 세계관 책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이게 내가 지금 내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데 거기서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뭐 빈곤의 문제나 전쟁의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룰 만한 사실 정신적인 여유가 이 책에서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봐. 그게 좀 아쉬운. 네. 뭐 제가 이제 하고 싶었던 얘기도 사실 이제 이 책이 우리나라에 소개되는 어떤 맥락 속에서는 세계관 논의에 굉장히 중요한 아마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렇게 읽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미국적 배경이라는 것이 언제나 그 같이 염두에 두고 좀 읽혀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저도 이제 미국에서 한 1년 그 안식년 지낼 때 이제 톰 라이트가 저희 사는 동네 강의를 한번 와서 들으러 갔었는데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하더라고요. 자기가 볼 때 미국하고 영국에서는 좌파 우파가 좀 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기독교적 가치를 놓고 얘기를 할 때 소위 말해서 기독교적 정치를 이제 기독교적 가치를 구현하는 수단으로 써야 된다라고 막 얘기를 하는 게 미국에는 우파래요. 그래서 뭐 낙태, 동성애 문제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좀 막아내면서 가치를 사회적으로 실현하는 정치를 할 건가. 이걸 이제 기독교 정치하면 다 우파들의 중요한 어떤 관심사인데 영국으로 가면 이게 바뀐다는 거예요. 영국에서 기독교적인 가치를 구현해야 된다고 얘기한 건 다 좌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의 문제, 뭐 이거 정치가 나서 해결해야 된다 그러고 뭐 소수 이민자들이라든지 뭐 난민들 문제 이거 정부가 전향적인 정책을 펴야 된다. 이 얘기는 다 기독교적 가치를 들고 나온 사람들 영국에 가면 이제 좌우가 선수가 바뀐다는 거죠. 공격 수비가. 그러면서 이제 톰 라이트의 이야기는 이 기독교적 가치 혹은 기독교적 정치라는 게 대서양을 건너오면 공수가 바뀐 현상을 자기는 보면서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 맥락에서 본다면 이 낸시 피어스가 미국이라는 맥락 속에서 지키려고 하는 그 기독교적 신앙의 자리매김이 아마 영국이라면 또 좀 지형도가 달라질 수가 있겠고 또 한국이라면 더더구나 또 새롭게 좀 자리매김이 돼야 될 텐데 만약 이제 그 맥락 없이 그냥 읽어 나간다 그랬을 땐 제가 볼 땐 너무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미국적 상황에 깊게 좀 몰입되는 그런 문제가 좀 생기지 않겠나 싶어서 전 뭐 기회 있을 때마다 영국 복음주의 좋아요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좌우 문제는 너무 고착화시켜서 얘기를 하면은 바로 지금 지적한 그런 문제에 봉착을 해요. 우리나라에도 예를 들어 70년대 좌파가 지금 2010년의 좌파는 아닙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사회 지형도가 달라지면 이념이라는 것은 이 스펙트럼이 순식간에 바뀔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뭐 영국의 좌파가 사실은 해야 하는 얘기를 미국의 우파가 하고 이런 얘기는 사실 미국 안에서도 미국 북쪽에 있느냐 남쪽에 있느냐 또는 도시에 사느냐 농촌에 사느냐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너무 저는 뭐 하여튼 이 책의 어떤 면에 우리들이 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감지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런 맥락은 조금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닐 수 있다. 아쉽기는 하지만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네, 이웅배 교수님께 저는 좌파입니다. 지금 왼쪽에 앉았기 때문에 질문을 하나 드리고 네. 그 다음에 오늘 오신 분들하고 좀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